아니면 그 안에서 어쨌건 자기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아 대단하게 비싼 가방이죠. 그죠? 근데 저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거 과소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충분히 능력이 돼요. 자, 근데 나는 1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이거 과소비입니다. 과소비가 다 과소비가 아니라 자기 능력 밖의 물건을 사는 이런 게 과소비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소득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소득을 생각하고 가격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도 고려를 하셔야죠. 나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정보도 많이 얻으셔요. 여기저기 정보를 얻어서 어떤 게 가장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인가 이런 정보, 그러니까 이런 게 고려를 하셔야죠. 소비를 잘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소비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편익, 만족을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 돈을 쓰고 살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태어나서 돈을 씁니까? 기저귀값, 우유값, 분유값 그거 어쩔 거예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죠? 물론 엄마 아빠가 대줬으니까 몰랐던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돈을 쓰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보실까요? 생애 주기 곡선, 이 곡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유아기와 그 다음에 우리 아동이 됐다가 이제 청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중후해지죠. 중년.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이제 늙었어요. 노년기.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씁니다. 그렇죠? 소비. 이게 소비예요. 자, 이 선이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는 태어나서부터 돈을 쓰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근데 돈은 어릴 땐 못 벌어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20, 30대는 돼야 이제 보통 하잖아요. 보통. 자, 직장을 갖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한 40, 50대가 가장 이제 왕성하게 돈을 버는 시기죠.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아무래도 소득도 제일 많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자, 우리가 뒤늦게 돈을 벌어서 이제 가장 이제 돈을 최고로 벌다가 결국 은퇴하고 그러면 또 줄어들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쓰는 거는 마이너스, 돈 버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은 마이너스 인생이야. 버는 거 없이 쓰기만 족족 썼어요. 그러다가 이때 한 번 플러스 됐네요. 그렇죠? 내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은퇴를 하니까 또 버는 거 없는데 쓰기만 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이래요. 자, 그럼 마이너스 인생이다 딱 한 번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차피 자 우리가 이제 버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돈을 좀 모으는 때가 요 때입니다. 이때 돈을 잘 벌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60살만 살았다 이거죠. 근데 요즘 100세 시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은퇴는 빨리 했는데 이 노년기는 더 길어져.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 돈을 잘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생애 주기 곡선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자, 유소년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돈 버는 거에 의존하죠. 부모님이 다 돈 대주니까요. 자, 그러다 청년기 이제 막 취업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는 아니에요. 뭐 이제 막 사회 취업했는데도 월급 많이 못 받잖아요. 그죠? 이제 소득은 생겼지만 그나마 중장년 이때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자, 소득도 크지만 그치만 돈도 또 많이 써요. 돈을 많이 벌지만 쓰기도 많이 쓰는 거 왜냐면 이때는 이제 결혼해서 애한테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한 50대 60대 가까우면 애가 또 대학도 가죠. 결혼도 하죠. 그러면 또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친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봉양한다면 그럼 부모 보양에 대해서도 또 돈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참 이런 말 있죠.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돈을 많이 대줬는데 또 부모님을 모셔서 효도도 하는 세대예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러죠? 이제 부모님 막 모시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저의 이제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 낀 세대라고 하는 게 애들한테 부양은 애들 다 먹여 살렸는데 얘가 나중에 책임지진 않아요. 부모를 또, 그쵸? 근데 또 부모는 또 부모대로 또 모셨어야 했어.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세대라는 요즘에 우스갯소리 낀 세대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상당히 돈도 많이 벌지만 돈도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때 많이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버는 족족 다 쓰면 나중에 노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가락
벌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노년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년 후 이제 은퇴 후에는 다시 소득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노년을 생각해서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교훈이 나오죠. 그죠? 우리는 또 인생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나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 관리, 재산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여러분 다 돈 많이 버시고 자산 관리 잘하셔서 부자 되세요. 자, 그러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버는 족족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자산에는 금융자산과 우리가 이제 실물자산이 있어요. 말 그대로 실물, 눈에 보이는 거죠. 자동차, 아파트, 집, 특히 금이라든지 보석 이런 것들 다 이제 실물자산. 금융자산은 이제 현금, 돈이라든지 자,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이런 게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물자산 눈에 보이는 이제 어떤 물건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이제 우리 약간 투자성이 있죠.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금 같은 경우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예금이죠. 은행에다 저금하는 거. 그 돈이 날아갈 확률은 적죠. 그죠? 네, 그리고 이자는 근데 세진 않아요. 요즘 이자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돈을 저금했다고 돈을 막 옛날에 많이 줬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수익성은 좀 낮아요. 그쵸? 그걸로 막 돈을 막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돈 맡기는 게 예금입니다. 자, 투자는 이제 여러 가지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후를 위한답시고 투자 많이 합니다. 부동산도 사봤다가 주식 투자도 해봤다가 채권도 해봤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보를 많이 갖고 또 자기마다 성향이 달라요. 나는 불안한 거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정적인 걸 하셔야죠. 근데 또 나는 수익이 너무 낮은 거는 재미가 없어. 나는 뭔가 수익이 높아야 돼.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날릴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 날릴 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날리면 아깝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또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 성향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주식은 수익성은 높습니다. 반대로 그 말은 위험성도 높은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건 당연히 위험하겠죠. 자, 부동산은요. 우리가 부동산은 운이 좋으면 예를 들면 1억 집을 샀는데 자, 한 3배로 뛰었다. 3억 되죠.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자, 부동산은요. 내가 만약 1억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다시 1억이 필요해요. 그럼 그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은 하루아침에 안 팔려요.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꾸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은행에는 내가 1억짜리 통장이 있어요. 그럼 은행 가서 1억 바꿔주세요. 그럼 금방 바꿔주잖아요. 그럼 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진짜 그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현금화하는 게 어렵다. 그것을 유동성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현금화하는 걸 유동성이라고요. 그래서 자, 부동산은 수익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운이죠. 근데 수익성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다 약간은 운빨이 다 작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유동성이 약하다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그래서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 한 곳에 올인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투자는 분산 투자라고 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에 다 몰빵했어요. 자, 예를 들면 주식에 다 몰빵했는데 다 주식이 휴지조가 되면 재산 다 날리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이 예를 들면 폭락했어요. 그럼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약간 여기는 안전한 것도 해보고 요 정도는 날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는 약간 과감하게 수익성 높은 데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투자는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곳에 다 이제 몰빵하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전성도 생각하시고 안전도 해야 되고 수익성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면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제 자기에 맞는 투자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관리 잘 하셔서 모두 부자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재화는 물건이라고 했죠? 자, 교사의 수업은 물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죠. 의사의 진료도 행위입니다. 가수의 공연도 행위예요. 물건이 아니죠. 자, 학생의 교복은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재화와 서비스 중에 이건 재화, 나머진 서비스. 자, 2번.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 이것은 제한된 소득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보다 얻는 편익이 크도록 하는 가계의 경제 활동입니다. 자, 기왕이면 내가 쓴 돈보다 만족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잘한 소비, 합리적 소비라고 했죠. 합리적 소비는 내 제한된 소득 내에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 소비를 얘기하죠.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한 경제 용어는 어떤 걸 선택하면 포기하는 게 생기는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놈, 가장 큰 건 기회 비용이라고 했지요. 정답 4번. 자, 4번. 이 가로 안에 알맞은 경제 용어는 나는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그러나 신발이 더 마음에 들었다. 자, 그때 신발을 사기 위해서 내가 옷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옷의 가치를 포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일 큰 거는 옷이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하겠네요. 정답 3번. 자, 5번. 다음 내용에 관련 있는 경제 용어는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인간의 달을 얻었습니다. 자, 이걸 얻고 목소리를 포기했죠. 자, 갑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가는 대신 검정고시에 대비해서 고소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훌륭해요. 공부하느라 공연을 가지 않았어요. 포기한 게 생겼죠. 자, 기회비용이 생겼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자, 다음 중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인 인데 가계, 기업, 정부, 토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자 7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제 체제는 사유재산, 내 재산을 인정해줘요. 경제활동 자유롭게 보장해줘요. 시장을 통해서 생산분배, 소비에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까 무슨 경제? 시장 경제 체제라고 했죠. 정답은 1번. 자 8번 다음에 설명하는 경제 주체는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소득으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해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 주체. 주로 돈 쓰는 거 전문 뭐라고 했어요? 가계. 자, 얘는 주로 돈 쓰는 거 전문, 얘는 주로 만드는 거 전문, 생산의 주체. 정부는 둘 다 한다고 그랬죠. 그쵸? 자, 외국은 무역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 용어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자, 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은 희소성이 있다. 그랬죠? 자원의 희소성. 자, 10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경제 용어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골라야 돼요. 자, 양의 많고 적음이나 인간의 욕구 정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욕구. 내가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자, 이런 욕구. 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희소성이 되는 거죠. 우리 희소성.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 자, 아까 북극에서, 난로. 원해요. 100개가 있어도 더 원해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희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 국방, 치안, 교육 등의 공공재를 만들어주는 거, 공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라고 했죠.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러면 공공재 만드는 곳은 정부. 자, 그러면 우리 14단원 시장 경제 이해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고요. 경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국민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랬어요. 시장 경제 체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이 뭐예요?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자,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근데 뭘로 거래해요? 가격으로 하는 거죠. 이 가격 마음에 드는데, 수박 사러 갔는데 이 수박 가격 마음에 드는데, 비싸면 안 사겠죠. 근데, 그래, 이 가격이면 사자. 그러면 파는 거죠. 그리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가격이면 팔겠다 하는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보통 가격으로 거래를 합니다. 가격 보고 우리가 사지. 그죠? 그 주인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으로,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시장의 종류를 볼게요. 눈에 보이는, 띠용 하고 보이는 시장이 있고 안 보이는 시장이 있어요. 자, 보이는 시장은요, 백화점. 직접 가서 마트, 전통시장, 농산물시장 직접 가서 물건 보고 사는 그런 시장이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시장,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 물건 그냥 이렇게 그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눈으로 그 물건 직접 안 봤는데도 사죠.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시장. 요즘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자, 쇼핑몰, 홈쇼핑 굉장히 우리가 발달하고 있죠. 아니면 주식 같은 거, 그리고 달러 같은 게 오고 가는 외환시장 이런 것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농수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아까 과일을 사고 판다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 생산.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돈 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생산물 시장이에요.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 생산에 필요한 것,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근로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있어야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공장에서는 땅이 있어야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 그 토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돈이 필요했다. 그럼 돈을 어디서 빌려왔겠죠. 그렇죠? 사장님께서.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 그 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자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완성된 물건, 재화, 서비스는 생산물 시장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 자본, 토지 같은 건 생산 요소인데,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거,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있고 자본 시장이 있고 토지 시장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시장의 종류. 그럼 시장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원시인이에요. 우리가 원시인입니다. 자, 원시인은요. 자, 우리 자급자족의 시대라고요. 자급자족. 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만들어.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요. 내가 바느질해서 사냥해서 바느질해갖고 옷 만들고 내가 다 해요. 자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자, 예를 들면 저는 바느질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서툴고 옷 만드는 거 막 짜증나요. 시간 막 많이 걸리고. 근데 힘은 좋아서 농사는 잘한단 말이죠. 근데 친구는 힘이 없어요. 농사를 잘 못해요. 근데 손재주가 좋아서 막 옷은 엄청 잘 만들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짱구를 굴리죠. 머리를 굴려서 내가 다 하느니 야, 난 농사할게. 야, 너가 그러면 옷을 만들어. 나중에 바꾸자. 이렇게 현명해지는 거야. 자, 그래? 자, 그럼 내가 다 하다가 우리가 바꾸자.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농사를 할 때 너는 옷을 만들어라. 너는 또 딴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눠서 하는 거 분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전문성이 생겨요. 나는 농사 전문. 얘는 옷 만드는 거 전문. 자, 전문. 이걸 특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을 하다가 교환을 하면서 서로 일을 나눠서 하고 분업을 하면서 그걸 잘하게 되죠.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특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화를 특화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서 근데 옛날에는 또 이거를 일일이 내가 쌀 갖고 왔어. 옷 바꾸자. 이걸 무거워요. 들고 다니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는 물건이 싹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돈이 나오죠. 돈으로 거래하면 쉽지 않아요. 일일이 내가 쌀 들고 가서 바꾸느니 그래서 시장이 생기고 화폐가 생겨서 돈으로 거래하더라.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변천사죠. 처음엔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러다 물건으로 교환합니다. 물건도 불편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돈으로 교환하자. 자, 그런 게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물건도 많아져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옷 한 벌, 얘가 옷 한 벌 두 벌인데 이제 얘는 옷을 잘 만드니까 혼자서 옷만 만드니까 얘는 5벌을 만들어요. 자, 그럼 따로따로 할 땐 2벌밖에 못 만드는데 혼자 하니까 5벌을 만들어. 훨씬 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훨씬 더 양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니까 우리가 생산 과정을 나눠서 하는 걸 분업이라고 하고요. 생산성이 더 향상되죠. 왜냐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니까 능률도 오르고 일이 훨씬 더 숙련되고 전문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 실적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품질도 더 좋아지겠죠.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옛날보다 품질, 제가 바느질하는 거 얘가 하는 거 훨씬 더 잘 만들고 예쁘고, 그렇죠? 많이 만들고 훨씬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됐고 돈이 생겼잖아요. 화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화폐, 돈으로는요, 물건을 바꾸잖아요. 자, 물건을 바꿔주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자, 돈 줘야 물건 주지, 돈 안 주는데 물건 주는 우리 장사꾼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물건을 교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슈퍼마켓에 갔어요. 이건 1,000원이네, 이거 2,000원, 이거 3,000원이네, 가격이 써있죠. 그걸 보고 가치, 척도, 가치를 알 수 있죠. 이 물건 1,000원의 가치, 이건 3,000원의 가치구나. 가치, 척도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때론 돈을 저금도 하죠. 자, 그래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화폐의 기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자, 나 물건 사고 싶다. 그 사고 싶은 마음 욕구를 수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겠다는 사람 수요자라고 하는 거야. 자, 나 팔고 싶은 마음, 그걸 공급이라고요. 파는 사람 공급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간단한 원리, 우리가 막 경제 법칙 막 이러는데 법칙은 개뿔. 자, 단순하게 여러분 다 알아, 이 법칙. 자, 여러분 사는 사람이에요. 물건 사러 갈 때 비싸게 살 거예요, 싸게 살 거예요? 뭐가 좋아요? 똑같은 물건이 싸게. 그래서 세일하면 몰리잖아요. 싸니까 좋아가지고. 자, 싼 거 좋아해요. 소비자는. 그쵸? 비싼 거 싫어합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가격입니다. 안 보일까 봐 써드릴게요. 이게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 개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가격이 비싸면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가격이 싸면 많이 사고 싶어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 수요 법칙이죠.
그죠? 단순한, 당연한, 싸니까 사람들 몰린다. 당연한 건데,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 증가. 당연한 거죠. 가격이 내리니까 사겠다는 사람 늘어난다. 이거죠. 자, 근데 파는 사람 반대예요. 자, 이제 장사꾼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많이 남는다. 비싼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파는 사람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싸면 안 팔아. 비싸야 많이 팔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공급인 거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려고 하고 싸면 덜 팔려고 해요. 많이 남기고 싶은 게 공급자니까. 완전 마음이 반대죠. 그래서 얘가 수요고요. 여기가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딱 마음이 맞았어요. 여기 맞았어요. 크로스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래 성사가 되는 거죠. 얼마에? 400원이네요. 몇 개? 300개. 400원을 300개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래 성사. 그럼 가격은 400원에 거래량은 300개. 너무 쉽죠. 자, 이 시험 단골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 주고, 자, 시장 가격 얼마입니까? 딱 만나는데 400원. 몇 개? 300개. 너무 쉬워요. 그쵸? 네, 이게 바로,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같아야 되겠죠. 그쵸? 자, 거기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 살려는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바뀌냐면, 보세요. 자, 소득. 나 돈이 더 생겼어요. 옛날보다 돈 더 벌어요. 그럼 어때요? 더 사요? 덜 사요? 더 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요? 커피라고 해볼까요?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자, 커피를 사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소득. 돈이 많아졌어요? 커피 더 마셔야지. 그 다음에 커피 유행해요. 요즘에 커피숍 가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커피 마시겠죠? 더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럼 커피 더 마시겠네요. 사람들이 수요가 늘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래. 그 커피 정도 더 살 수 있죠. 그쵸? 더 사 먹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커피 수요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대체재 보완제는 자, 커피랑 예를 들면 자, 커피에 꼭 나는 프림을 넣어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 그게 보완제. 같이 하면 좋은 게 보완제. 자, 근데 프림 가격이 너무 싸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프림을 더 많이 살 수 있죠. 싸지니까. 그러면 덩달아 커피도 잘 팔려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체제는요. 자, 커피 대신 먹는 거. 예를 들면 코코아라고 해볼까요? 갑자기 코코아가 너무 싼 거예요. 코코아가 너무 싸. 그럼 사람들이 코코아를 먹으니까 커피가 인기가 없어지죠. 코코아가 싸니 코코아 먹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득, 기호, 인구, 미래가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대체재 보완제 가격 때문에 자, 커피를 더 먹을까 덜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자, 공급도 변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핸드폰이라고 해볼까요? 핸드폰. 자,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스마트폰을 파는 사람인데, 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값이 비싸졌어요. 그럼 사장님이, 에이씨, 이러겠죠. 에이씨, 그럼 양을 줄여요.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재료값이 비싸지면 에이씨, 줄여야지. 자, 재료값이 싸지, 아싸, 더 만들겠죠. 그죠? 자, 이런 게 생산비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 수 변화. 갑자기 핸드폰 만든 공장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핸드폰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공장이 줄었어요. 그러면 생산을 줄이겠죠.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국가에서 세금을 줄여준대. 아싸, 그죠? 사장은 아싸잖아요. 그러면 더 만들겠네. 아싸는 더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자, 환경세를 내라. 세금을 더 내라 그랬어. 그럼 에이씨, 그러면은 이제 덜 만들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아싸, 그럼 더 만들고 에이씨, 그럼 덜 만듭니다. 자, 그게 공급의 변화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살지 말지, 더 팔지 말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수요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공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수요가 늘었다는 건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수요 곡선이 늘어납니다. 오른쪽. 자, 왼쪽으로 가면 줄어듭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아까 이거였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공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하면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 가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자, 가격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딱 만나고 딱 같을 때 가격이 형성된다. 얼마예요?
400원. 그쵸?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은 400원. 몇 개? 300개. 그래서 판매량은 300개.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지금 400원이 딱 좋았는데 가격이 지금 얼마나 하냐면 가격이 8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너무 비싼데요? 가격이 비싼데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어떤 마음이었죠? 비싸면 안 사. 에이! 그럼 이거 수요량은 사겠다는 사람 이거밖에 없죠. 팔겠다는 사람 아싸 많이 팔아야지. 자, 이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죠? 오히려 팔겠다는 사람이 많고 사겠다는 사람이 적죠. 이런 걸 초과 공급이라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초과 공급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차피 팔리지 않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 안 팔리니까 점점점 가격이 낮아져야겠죠. 언젠가는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너무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농산물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예를 들면 풍년이에요. 그러면 농산물이 너무 흔하죠. 너무 많아요. 자, 그럼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격이 싸지잖아요. 풍년이면 너무 흔하니까 배추가 풍년이에요. 그럼 배추값이 싸지죠. 그런 원리로 결국엔 너무 이 공급만 많으면 가격이 하락되게 되어 있다. 자, 반대로요. 이번에는 400원이 적당한데 200원이래. 너무 싸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 막 줄 섰어요. 막 너무 싸니까. 근데 파는 사람 안 팔아. 너무 싸. 안 팔아. 이렇게 되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고 팔겠다라는 사람이 적죠.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해요. 그러면 어차피 안 팔려요. 가격. 왜냐면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겠다는 사람 많고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언젠가 가격이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추석을 앞뒀다. 그러면 이제 과일이 많이 필요하죠. 자,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느니까 자,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더라 이거죠.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균형 가격은 딱 이렇게 그래프가 만나는 데가 균형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수요에 대한 설명. 사려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려는 마음, 욕구. 상품을 사고 싶어요. 이게 수요입니다. 팔고 싶어요 하는 게 공급이고요. 정답 4번. 2번. 다음에 설명하는 경제학의 개념은 생산 과정을 여러 부분과 공정으로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특정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일합니다. 나눠서 하는 거 분업, 나눌 분자, 일을. 말 그대로 한자가요. 일을 나눴다 이거예요. 정답은 3번. 자, 3번.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가격이 P에서 P-로 올라갔어요. 이럴 때 변화 보세요. 원래 이 가격이 맞아야 적당한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아?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네, 자, 지금 팔겠다는 사람 많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근데 사겠다는 사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요. 사겠다는 사람 늘고 팔겠다는 사람은 자, 다시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싸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격으로 와야 된다는 거. 자,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표와 같습니다. 자, 그래프가 아니네요. 그래도 간단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가격이 된다고 그랬죠. 보세요. 수요량 20, 10. 15, 15, 10, 20. 이게 같은데요. 15, 15로 같으니까 얼마? 4만 원. 가격은 4만 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5번. 어떤 제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겁니다. 역시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00개, 20, 80개, 40개, 60, 같네요. 40, 80, 20, 100. 자, 60, 60 같으니까 이때 얼마? 300원. 가격은 300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가 아니어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시장에서 생산분배 소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 자, 시장경제체제라고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이번에는 그래프 나왔어요.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가격은 자, 얘랑 얘가 만났어요. 어디 이거 얼마예요? 딱 보니까 1,000원. 정답은 2번. 자, 8번. 다음과 같은 가격 상승의 원인은 가격이 왜 올랐을까? 자, 추석을 앞두고 재래용품과 과일값이 올라갑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정답은 1번이죠.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서. 자, 시장경제체제의 장점. 우리 대한민국도 시장경제죠. 자율성을 주죠. 자, 사유재산제도 보장해주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게 합니다. 근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건 문제점이죠. 좋은 게 아니죠. 누군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건 나쁜 점이죠. 시장경제체제 나쁜 점이니까 정답 2번. 자, 10번.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 언제 가격이 만들어지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을 때, 그래프에서 딱 크로스 이렇게 만날 때, 그쵸?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같을 때 정답은 4번. 네. 그 다음 1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이것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자, 뭐가요?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 사겠다는 사람 줄고 팔겠다는 사람 늘어나잖아요. 가격이 이번에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팔겠다는 사람은 줄어들자. 바로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경제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꼼꼼하게 복습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4회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